남자들이 여자들로 둘러싸여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다면 왜 여자는 남자들로 둘러싸여 다스릴 수 없었을까? 이 간단하지만 파괴적인 질문이 자금성 한복판에서 유교 도덕의 뼈대를 조용히 찢어버렸다. 그곳은 원래 여자들이 황제를 섬기기 위해 갇혀 있던 곳이었다. 무축천은 남성의 육체로 역사를 다시 썼다. 그녀는 하렘 제도를 파괴하지 않고 복제한 뒤 뒤집었다. 그 안에는 후궁이 아니라 미모, 침묵, 복종으로 선발된 젊은 남자들의 몸뚱이만 있었다. 도자기처럼 하얀 얼굴, 드러난 어깨, 두려움과 야망이 뒤섞인 눈빛. 그들은 신하가 아니라 권력에 받쳐진 인간 곡물이었다. 씻기고 분류되고 남성성마저 측정되고 가격 매겨지는 듯했다. 황실 정악 안, 예전에는 떨리는 소녀들의 피릿소리가 울리던 곳에 이제 남자 손으로 켜는 검은고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음악은 마음을 진정시키지 않았다. 이름을 빼앗기고 가문을 빼앗기고 미래를 빼앗긴 자들의 밤늦은 구멍을 가려줄 뿐이었다. 공식 기록에 남은 숫자는 없다. 소문만 무성하다. 3,000명의 남자가 걸어서 들어갔다. 역사가 그들을 잊으려 애쓴 죄로 변해 나왔다. 그리고 이 모든 건 한 여자, 한 황제, 욕망과 피와 이제 말할 수 없는 자들의 침묵으로 세워진 비전에서 시작됐다. 이 잊힌 고통과 생존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게 좋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줘. 댓글로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려줘. 호기심으로 연결돼서 세계 곳곳에서 함께 과거를 탐험하는 게 정말 좋다. 1914년 당나라의 화려함 한가운데 움직일 수 없는 계급 아래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공주도 후계자도 아니었다. 스촨의 부유한 목재 상인딸 우야오였다. 그 지방산들은 여자들의 말이 하늘로 올라가기도 전에 삼켜버릴 듯했다. 남자들은 고전을 공부하고 관직을 사냥하고 권력 네트워크를 짜는 동안 우야오는 어둠 속에서 책을 읽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죽은 위인들이 쓴 글자를 훑었다. 역사, 시, 철학을 외웠다. 재미로가 아니라 14살 나이에도 이 세상에서 책이 어떤 단권보다 날카롭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14살의 황제의 명령 한 줄로 운명이 정해졌다. 태종 황제의 후궁으로 궁에 들어가야 했다. 연계가 아니라 위장된 사형 선고였다. 궁궐은 집이 아니라 얼굴 없는 거대한 몸뚱이였다. 우야오 같은 젊은 여자들을 빨아들여 잊힌 이름의 바다에 녹여버렸다. 수백 명의 후궁이 평생 한 번의 시선만을 기다리다 죽었다. 대부분 보이지도 못하고 죽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다. 관찰하고 배우고 음모를 잔인한 오페라 악보처럼 들었다. 권력의 언어를 배웠다. 전략적 침묵, 정확한 절, 이중적인 눈빛. 다른 후궁들이 시간을 죽이기 위해 손수건에 술을 놓는 동안 우야오는 생각 하나하나로 탈출로를 수놓았다. 태종 황제는 그녀에게 거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몇 년이 흘렀지만 그림자조차 스치지 않았다. 그러다 관례대로 황제가 죽었다. 그와 함께 우야오의 운명도 끝나야 했다. 죽은 군주의 후궁은 불교 사찰로 보내져야 했다. 침묵, 은둔, 포기가 기다리는 세계의 쇠사슬. 하지만 침묵도 포기도 망각도 오지 않았다. 28살 이미 수녀복을 입어야 할 나이에 우야오는 유령이 아니라 불꽃으로 돌아왔다. 제국 논리에 반해 새 황제고종, 그녀의 옛 주인의 아들 곁으로 후궁으로 복귀했다. 그건 금기였다. 상상도 못할 일. 그 어떤 여자도 그 선을 넘은 적 없었다. 그 어떤 여자도 그런 용기나 전략을 가진 적 없었다. 누가 그녀를 불렀을까? 고종의 비밀스러운 부름, 보이지 않는 동맹 네트워크,
권력 공백의 외과적 계산. 역사는 소리치지 않지만 암시한다. 무축천은 떠나면서도 복귀를 계획했다. 후궁으로 자리 잡자마자 청소를 시작했다. 이불이 아니라 적들. 황후는 강등됐다. 경쟁 후궁들은 입막음 당하거나 추방됐다. 장애물은 우아오가 고전시를 읊조리던 정확함으로 하나씩 사라졌다. 공공연한 피는 없었고 가을 낙엽처럼 쌓이는 부재만 있었다. 고종이 병들자 그녀가 그의 목소리를 차지했다. 그의 이름으로 칙령을 내리고 외교관을 맞이하고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제국은 이미 여자의 손에 있었다. 형식적인 칭호만 남았다. 60-90년 무축천은 마지막 끈을 끊었다. 중국의 황제가 됐다. 후궁도 섭정도 아닌 절대 황제. 주초. 왕조를 세워 당나라와 상징적 실질적으로 단절했다. 거의 20년 동안 나라가 당나라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것이었다. 유교 사서들은 떨었다. 왕좌의 노인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고전 구절을 중얼거렸다. 무축천 황제로 채택한 이름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완전한 반전이었다. 효율적으로 통치했다. 부서를 재편하고 혈통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재를 등용했다. 모든 걸 지켜보고 모든 걸 서명했다. 모든 황실 문서에 그녀의 숨결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깊이 흔적을 남긴 건 궁궐의 틈새, 침실의 친밀한 침묵 속이었다. 권력이 황제에서 후궁으로 흐르던 곳을 반대로 만들었다. 여성의 몸은 항상 제국의 도구였다. 무축천은 그걸 알았기에 다른 몸, 남성의 몸을 선택했다. 쾌락이 아니라 통제를 위해. 역사는 그녀를 잔인하게 심판했다. 가부장제에게 자신의 거울을 뒤집어 보여주는 것만큼 불편한 건 없으니까. 황제에게는 용인되던 것, 천명의 후궁, 쾌락의 궁전, 성적 호의로 승진. 여자가 하면 절대 스캔들이 됐다. 남성의 욕망은 역사에서 정치였지만 여성의 욕망은 항상 범죄였다. 왕좌는 확보됐다. 왕과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었다. 무축천은 시스템을 이기고 비워내고 홀로 차지했다. 하지만 가장 단단한 제국도 안에서 떤다. 어떤 정권도 칙령만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눈과 귀, 욕망을 불태우고 배신을 끄는 몸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반전이 왔다. 전쟁터가 아니라 향기로운 궁전 복도에서. 무축천은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비틀어 무기로 만들었다. 여기서 크루안 치에관이 탄생했다. 학을 모는 자들의 관청이라는 시적인 이름의 감시기계, 에로티시즘으로 위장된. 공식적으로는 의례 부서, 비공식적으로는 국영 남성 하렘. 남자들은 혈통도, 성씨도, 군공도 아닌 다른 기준으로 뽑혔다. 턱선의 단단함, 얼굴의 대칭, 목소리의 부드러움, 검은고를 켜는 우아한 맥박. 어떤 놈은 야심찬 관리들이 영향력의 화폐로 바친 자기 아들들이었다. 다른 놈들은 조용한 사자들이 지방을 돌며 찾아낸 단련된 순종적인 살점들이었다. 무축천은 엄격한 기준을 뒀다. 젊음 그대로 흉터 없는 피부, 지적이지만 복종적인 눈빛. 인형이 아니라 도구를 원했다. 이 남자들은 쾌락 기술뿐 아니라 궁정 스파이 훈련을 받았다. 의심 없이 듣는 법, 몸짓 읽는 법, 후궁, 내시, 대신들의 한숨과 긴장을 번역하는 법. 크루안의 일원은 비단으로 쌓인 제국의 눈과 혀였다. 첫 번째는 펑샤오바오였다. 쥐연 촌놈, 자기도 귀족 피도 없었다. 어느 날 공주 눈에 띄었다. 다음 날 황제의 침상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합법화 위에 불교 승려로 임명되고 쉬의 후아이로 개명됐지만
그의 길에 청정함은 없었다. 무축천에 떼어놓을 수 없는 그림자가 됐다. 동반자, 사절, 집행자. 사찰을 짓게 하고 그녀 연인의 패권 상징인 명당전을 감독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군 자기를 받았다. 황실 말을 타고 미소로 관료들을 굴욕하고 황제의 침묵을 대변했다. 하지만 권력은 배가 고프고 후아인은 오만으로 그걸 먹였다. 공개적으로 도교 승려들을 모욕하고 무적이라 믿다 실수했다. 무축천과 말다툼 후 명당전을 불태웠다. 그가 세운 상징이 그의 상징적 무덤이 됐다. 매복당에 제거되고 이름 지워졌다. 다백마사에 재가 뿌려졌다. 비석도 공식 눈물도 없었다.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놈이 올라간다. 후아이의 빈자리에 다른 종류의 연인이 들어왔다. 선낭쿠, 조용한 놈. 전사도 야심가도 아니었다. 음악가로, 의사로, 시인으로 왔을지도 확실한 건 계산 없는 친밀함의 공간을 채웠다는 거다. 검은고를 켜며 위로를 엮었다. 무축천만 완전히 이해하는 시를 읊었다. 호의를 바라지 않고 스파이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 오래 버텼다. 관료적 성기계 속에서 그의 침묵은 피난처였다. 스스로 먹던 약을 준비하다 사고로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증오가 아니라 속삭임만 나왔다. 시스템 안 감정적 틈이었다. 가장 무서운 놈들은 나중에 왔다. 장씨 형제, 장이지와 장창숭, 연인이 아니라 권력의 소용돌이였다. 공주 타이핑 추천으로 들어와 곧 제국과 세상 사이 필터가 됐다. 아름답고 교양 있고 무자비했다. 크루안을 비밀 부처처럼 운영했다. 궁궐을 통과하는 결정은 그들 없인 없었다. 동생은 사신을 맞이하고 형은 칙령을 썼다. 무축천과 말하려면 먼저 장씨 앞에 무릎 꿇어야 했다. 유교 귀족들에겐 열린 상처였다. 하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효율 때문이었다. 장씨들은 대신 외교관, 검열관이었고 살아있는 매초가 수백 년 가부장 교리를 무너뜨렸다. 여성의 몸은 복종하도록 설계됐고 남성의 몸은 명령하도록. 무축천은 그 설계를 왕관의 불에 녹여버렸다. 쾌락을 국가기능으로, 욕망을 감시정책으로 만들었다. 남자들이 쓴 역사는 그녀를 변태라 불렀다. 범죄 때문이 아니라 남성 규칙을 어떤 황제보다 능숙하게 썼기 때문이다. 619년 크루아는 제도화됐다. 국가기구의 일부가 됐다. 기록, 계급, 기능이 있었다. 어떤 놈들은 황실시를 쓰고 어떤 놈들은 종교의식을 주관하고 많은 놈들이 자기와 재산이 있는 공식 연인이었다. 하지만 모두 무축천의 체스판 위 움직이는 말이었다. 사랑은 없고 전략만 있었다. 황후는 남자와 자지 않고 정보와 잤다. 제국이 그녀를 두려워하는 동안 도시는 불가능한 숫자를 중얼거렸다. 3,000명, 매일 밤 하나, 매 숲마다 하나. 하지만 그 전설은 적들이 짰다. 진실은 더 불편했다. 그녀의 하렘은 악덕이 아니라 거울이었다. 권력이 성별에서 해방되면 몸을 도구로 쓸 수 있음을, 그 몸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절대 권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부풀고 부패하고 너무 익은 과일처럼 살짝만 건드려도 스스로 무너진다. 무축천의 궁궐에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다. 8세기 초, 황후는 이미 늙었다. 아직 날카로운 시선이 복도 어둠 속에서 꺼지기 시작했다. 한때 군대를 멈추게 하던 목소리가 이제 기침과 열병 사이로 끊어졌다. 도전의 상징이던 몸이 가장 잔인한 감옥이 됐다. 하지만 제국은 돌아가는 듯 했다. 사실은 정치적 심장이 아니라 행정으로 위장된 종양이었다. 장씨 형제,
장이지와 장창숭은 단순한 총애가 아니라 제국 몸의 필수 장기였다. 정책을 지시하고 알현을 막고 왕좌를 사적 체스판처럼 권력을 재분배했다. 무축천이 너무 많은 접근을 줘 그녀의 의지와 그들의 의지가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었다. 황후의 몸이 시들 동안 그들은 피어났다. 그들의 젊음은 늙은 대신들 사이에서 폭력적으로 돋보였다. 비단 옷, 가꾼 피부, 연회에서 우아한 몸짓은 옛 귀족의 검소함과 대조됐다. 순수하고 날것의 아름다움이 권위의 깃발로 쓰였다. 그게 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궁궐, 그 돌과 옥의 괴물이 증오를 세기 시작했다. 소문은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라 칼이었다. 의식으로 위장된 낭요, 황후와 연인들의 공동 목욕, 수입 향수가 썩는 냄새를 가리는 얘기. 몸뿐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부패 냄새. 무축천은 왕좌를 붙잡았지만 밤은 점점 길어졌다. 잠을 적게 자고 이제 여신인지 유령인지 모를 내시들에게 지켜졌다. 서명할 때 손이 떨렸다. 기억이 흐려졌지만 쇠퇴 속에서도 의지는 깨어 있었다. 그게 적들을 가장 무서워하게 했다. 가부장제는 여자가 조용히 늙으면 참아준다. 하지만 무축천은 꺼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아하게 권표를 넘기지 않았다. 황제로 죽기로 했다. 그래서 역사는 무기가 아니라 도구로 벌했다. 명예훼손, 조롱, 그녀를 성적 만화로 만드는 다시 쓴 책들의 독. 그동안 장씨들은 조명받은 그림자에서 움직였다. 장창은 외교를 맡아 외국 사신을 흔들리지 않는 미소로 맞이했다. 장희진은 크루안을 이제 국가 안의 국가처럼 운영했다. 황실 결정은 그들 손을 거치지 않고 없었다. 궁정 비밀은 그들 귀에 들어가지 않고 없었다. 편지, 승진, 처형 하나하나 그들이 검토했다. 어떤 대신들은 절망에 자살하고 어떤 놈들은 도망치려 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무축천이 감시 도구로 만든 게 이제 그녀를 거꾸로 물었다. 하렘은 무기였고 이제 감옥이었다. 황후는 더 이상 걷지 못했다. 향기로운 커튼으로 덮인 금색감에 실려 다녔다. 겨우 갱그린 냄새를 가릴 뿐이었다. 손가락은 부었고 피부는 잿빛이었다. 장씨들만 만질 수 있었다. 그들만 그녀 말을 들었다. 그 독점은 그들의 권력이자 사형 선고였다. 궁정 분위기는 숨막혔다. 열기가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다. 모든 만찬, 아련, 침묵이 의심스러웠다. 공기는 배신 맛이 났다. 그런 상황에서 고위 관료, 군사령관, 조용한 학자들 그룹이 필연을 꾸몄다. 쿠데타, 시끄러운 반란은 아니었다. 바리케이드도 시위도 없었다. 어느 날 궁전문이 열리지 않았다. 복도는 비었다. 음악가는 연주하지 않았고 내시들은 못 본 척했다. 중심의 무축천, 금과 열병에 쌓여 처음으로 절대 권력이 충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지도. 오직 공포만. 공포도 살아있는 모든 것처럼 죽는다. 705년 겨울, 눈은 없었지만 철이 가득했다. 비단과 억눌린 웃음에 익숙한 궁궐이 그 아침 건조한 발소리, 흐린 새벽빛에 빛나는 갑옷으로 깼다. 나팔도 경고도 없었다. 역사가 방향을 튼 잔인한 확실성만. 공식 방문을 알리던 내시들은 침묵했다. 장씨에게 항상 열려있던 문은 봉쇄됐다. 가장 충성스러운 하인들조차 피할 수 없는 걸 기다리는 듯 눈이 흐려졌다. 그날 쿠데타는 놀라움이 아니라 결론이었다. 고위 관료, 베테랑 장군, 당나라 옛 동맹들이 작전을 이끌었다. 백성을 동원하거나 도시를 점령할 필요 없었다. 출구를 막고 황실 침소를 고립시키고 종양을 도려내면 됐다.
장이지와 장창숭은 새벽에 붙잡혔다. 아직 밤옷 차림이었다. 하나는 협상하려 하고 하나는 애원했지만 재판도 평결도 없었다. 궁전 안뜰에서 즉시 참수. 머리는 북문 입구에 공개 전시됐다. 그전엔 행렬과 사신만 지나던 곳. 메시지는 분명했다. 왕좌를 찬탈한 몸은 피로, 쇼로, 기억으로 정화해야 했다. 무축천은 낯선 손에 깨어났다. 부드러운 총애의 얼굴이 아니라 단단한 명령, 장갑 낀 손, 무감정한 얼굴들. 몸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앉는데도 도움이 필요했다. 열병이 등을 갉아먹었다. 그래도 말없이 이해했다. 왕좌는 그녀 몸보다 먼저 죽었다. 칼도 쇠사슬도 없이 문서, 인장, 한때 그녀 시선에 떨던 관료들이 읊는 공허한 공식으로 퇴위당했다. 흐린 손가락으로 칙령에 도장 찍었다. 검은 잉크가 손톱에 묻었다. 닦아주는 이는 없었다. 황제가 쓰러지면 적들은 비극으로 쓴다. 여제라면 괴물로 만든다. 전복만으론 부족하다. 책에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욕망을 질병으로, 유산을 스캔들로 만들어야 한다. 무축천은 부궁으로 보내졌다. 공식 죄수는 아니지만 무효화된 존재. 소식도 칙령도 벽과 대체 시녀들만 봤다. 곧 죽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 공식 애도도 황실 장례도 없었다. 단순한 무덤과 더 조용한 과정, 그녀 기억에 체계적 삭제 시작. 공식 기록은 편집되고 총의 이름은 지워지고 크루아는 해체되고 칙령은 무효거나 다른 이에게 돌려줬다. 유교책에서 그녀는 경고가, 시에서 우화가, 민담에서 마녀가 됐다. 하지만 검열은 완벽하지 않다. 어떤 사관들은 여백의 메모를, 기둥 사이에 진실 조각을 남겼다. 지어낼 수 없는 세부, 그녀가 준 자귀, 법개혁, 실력 임명, 남자처럼 통치한 여자의 발자국, 누구도 아닌 대가를 치른 그 후 수십 년 복원된 당나라는 그녀 통치를 다시 쓰는데 온 힘을 쏟았다. 존재 자체는 부정 못했지만 얼굴을 일그러뜨릴 수는 있었다. 3000년인의 황후, 남자를 손수건처럼 버리는 늙은 생녀, 침상을 법 위에 올린 이단자. 매 세대가 그 이미지를 교리로 반복했다. 뉘앙스, 실제 숫자, 욕망 뒤 전략은 그 반복 속에 사라졌다. 진실은 어떤 신화보다 불편했다. 무축천은 선격의 희생자가 아니라 명석함의 희생자였다. 무축천은 죽었지만 쉬지 못했다. 영혼 때문이 아니라 기억이 생물학적 죽음보다 느린 죽음, 선택적 망각, 계획된 왜곡, 오염된 서사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수백 년 동안 그녀 이름은 공식 연대기 진흙 속에 끌려다녔다. 개혁, 권력 통합 기술, 홀로 거대 제국 통치 능력은 논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아이디어만, 마치 반복하면 진실이 되는 듯 궁정을 매음굴로 만들고 연인이 법보다 많고 욕망이 제국 심장을 썩혔다고. 유교 사학자들은 피 없이 죽이는 법을 알았다. 다시 쓰기로 연인 하나하나 과장하고 애무 하나하나 과대화하고 함께한 밤을 쇠퇴 상징으로. 크루아는 국가관청에서 공식 매음굴로 묘사됐다. 행정, 예술, 외교 기능했던 남자들은 단순 장난감으로 격화됐다. 원래 황실 기록엔 이런 거 없다. 남성 복원을 정당화해야 했던 후대 왕조, 야심 있는 여자들에게 경고로 그녀를 썼던 학파에서 나왔다. 권력 있는 여자는 항상 외롭고 늙고 악평받는다는 이야기. 공식 역사에서 남성 욕망은 통치력이다. 황제의 하렘은 위신, 남성성, 왕조 연속 상징. 하지만 여성 욕망은 기형. 무축천이 선대 남성 황제들처럼 몸으로 의지를 섬기게 했을 때 역사는 권력이라 부르지 않고 스캔들, 죄악,
질병이라 불렀다. 남성 하렘은 후손, 성씨, 왕조 주장할 아들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쉽게 지웠다. 쉬지나 선난쿠에 동상 없고 장씨 형제는 부패 상징으로만 전략가로 기록되지 않았다. 초상은 불태워지고 무덤은 훼손되고 족보에서 이름 뺐다. 하렘 남자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듯 외과적으로 사라졌다. 그런데도 유산은 글자가 아니라 생략 속에 남는다. 역사가 침묵할 때마다 스스로를 드러낸다. 무측천 전기를 연인으로 축소할 때마다 황후보다 필사자의 공포를 더 드러낸다. 그녀가 구현한 건 제국 성별 반전만이 아니라 가부장제 축 자체에 대한 위협이었다. 여자가 허락 없이 욕망할 수 있고 몸을 정치 도구로 쓸 수 있고 침대의 주인 되지 않고 통치할 수 없다는. 그래서 벌받았다. 약해서가 폭군이라서가 아니라 권력의 성별 없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엔 성별이 있다. 오늘 그녀 무덤은 아직 있다. 낙양의 이름 없는 산, 비속도, 전기도 없는 돌과 바람뿐. 그런데 그 돌 아래, 시간이 더 이상 벌하지 않는 곳에 중국 제국 과거에 가장 불편한 비밀이 묻혀 있다. 한 여자가 어떤 남자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통치했고 그녀 하렘은 스캔들보다 거울에 가까웠다는. 수백 년 동안 우리는 과거를 필터로 봤다. 황제들의 남성성을 찬양하고 여제들의 욕망을 두려워하라고. 무축천이 너무 사랑해서 위험했다고 했지만 그녀를 앞선 황제들도 똑같이 사랑했고 찬양받았다고는 안 했다. 여성 하렘은 안정 상징, 그녀 남성 하렘은 쇠퇴 증상이라고. 공식 역사를 숭배하고 몰드를 깬 여자를 불신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부서진 역사를 똑바로 볼 기회가 있다. 금지된 건 종종 기억하기 불편한 것뿐임을. 침묵한 이름, 몸, 사랑, 전략도 진실의 일부임을. 그 진실은 말할 가치가 있다. 이 이야기가 생각하게 하고 확신을 흔들고 잊혔다고 믿던 구석에 빛을 비췄다면 이 영상 공유해줘.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어두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공식 역사가 조금씩 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댓글로 의견 남겨. 무축천은 폭군이었나? 아니면 남성 권력이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거울이었나?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 아직 부끄러움을 도덕 뒤에 숨긴 제국들이 많아.